네, 여야가 오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지난 4년간의 20대 국회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형제복지원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100여 건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천영식 계명대 개건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열리게 됩니다. N번방 방지법, 코로나19 관련된 후속 법안들, 굉장히 좀 많은 법안들이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황인데 오늘 본회의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20대 국회가 법안 처리율이 36%라 그래서 상당히 국민들로 지탄을 받았는데요. 지금 이제 이 합의한 사람들은 21대 국회 원내대표들이죠. 그러니까 21대에서는 잘하겠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을 하여튼 본회의를 열어서 오늘 한 100개 정도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여튼 1만 5천 건 정도가 남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21대 국회에 넘어가게 되면 자동 폐기가 되는 형국인데 하여튼 오늘 중요한 법안들이 처리될 것 같아요. N번방 문제는 이제 형량을 강화하는 거죠. 디지털 성범죄로 성착취, 아동 청소년에 대한 문제들. 네. 이것은 기존의 형량이 워낙 약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형량을 상당히 강화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포털 사이트도 관리 책임을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게시하는 포털 사이트도 관리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쟁점이 됐던 부분들은 이제 형제복지원 사건 등에 관련된 과거사법인데요. 이것은 기존에 이제 국가폭력이라든가 인권유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라는 것인데 진실화의 조사위로 해왔고, 근데 이것이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루어졌는데 연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4년밖에 못 한 거죠. 그 연장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형제복지원 사건은 잘 아시겠지만은 약 500명인가요? 사망하고 구타, 감금. 아주 잔인한 그런 인권유린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다 조사가 다 안 된 거죠. 그래서 국회에 와서 농성하고 그분이 그다음에 또 고공농성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무성 의원이 중재를 한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통과되면 이제 가능한 한 조사 기간을 지금 3년으로 하자. 조사 기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배상 문제, 배보상 문제는 이건 다른 법률하고 부딪힐 수가 있으니까 일단 하여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자. 그래서 이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조사 기간 그리고 연장 기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좀 민주당이 좀 많이 좀 양보를 하고 배보상 문제는 21대 때도 다시 논의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 합의가 돼서 일단 20대 국회에서 일정 부분은 또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야 입장에서 봤을 때 꼭 통과시켜야 되는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오늘 내용들 중에 법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선 이제 밀린 숙제하는 날이잖아요. 오늘이 그동안에 놀다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기대에 부응치 못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또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는 날인데 최선을 다해서 저는 법안 통과를 해주기를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제 N번방 방지법이 여야 합의로 어쨌든 간에 처리가 됐고 이게 민주당뿐만 아니라 통합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여야 합의로 이제 같이 통과가 된다는 게 좀 의미가 있고요. 네. 공인인증서 폐지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 이게 원래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이게 처음으로 추진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정부에 잠깐 일을 할 때인데 곧 진짜 폐지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쵸. 천송이 코트를 못 산다 이래갖고 폐지되는 줄 알았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잘 안 되고 있는데 예. 기억 속에 좀 잊혀질만 할 때 지금 이렇게 그렇죠. 통과가 되는 거죠. 어쨌든 6년만이라도 이렇게 폐지가 된다고 하니까 저는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한꺼번에 법안을 통과시키다 보면 꼭 이제 엉뚱한 법안들이 꼭 끼어서 이렇게 통과되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번에는 엉뚱한 법안이 뭐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릴 정도로 이렇게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가령 고용보험법을 좀 확대하는 이번에 이제 그런 법안을 했던데 그 엉뚱하다기보다 예술인만 이제 끼워 넣었다고 그래요. 근데 굳이 이제 예술인만 끼워 넣는 게 맞는 건지 우선순위가 지금 예술인이 제일 먼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이제 대통령도 약속을 했는데 가기 위해서 우선적인 처리가 어느 직종부터 먼저 돼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과연 이루어졌느냐 이런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다 보면 그런 약간 좀 이렇게
충분한 논의가 안 된 채로 막 끼워 넣기 되는 뭐 이런 법안이 좀 있을까 뭐 그런 게 약간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 이제 20대 환노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 급하게 해버렸어요. 예. 좀 더 심사해서 예. 좀 더 그 특수 고용 노동자들이 사실 제일 네. 직접적인 피해자들인데 그걸 놓쳐버리고 그 기준을 못 만드니까 그냥 예술인만 합시다 이렇게 해갖고 해버린 케이스예요 지금. 예, 뭐 프리랜서 특수 고용직도 물론 여기에 포함이 될 텐데 여기에 있어서의 그 관련된 범위를 또 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추후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21대 때 하자라고 또 약속을 하고 일정 부분 일단 예술인만 포함시킨 법안을 통과시킨 것 같습니다. 네, 21대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면 21대 국회의장이 뽑히는데 오늘 이제 새롭게 박병석 의원이 추대가 된 것 같습니다. 삼수 끝에 국회의장 자리 앉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은 하여튼 전에부터 국회의장을 해서 자기 자신이 국회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여야 합의하에 합리적으로 할 생각을 많이 가졌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제 얘기할 때 자기 자신이 상당히 중재라든가 조정이라든가 걸 잘한다. 그래서 실제로 그 여야 간에 이제 문제가 터지면 물밑 조정도 많이 했던,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런 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국회의장이 되면은 그런 걸 자기가 잘 자신이 있다. 그런 걸 아마 의원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네. 이번에 이제 김진표 의원이 이제 나도 하겠다. 본래는 박병석 의원 혼자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육선이니까. 예, 선수로는 뭐 여야 통틀어 최다선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제 김준표 의원이 아니 내가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있어서 두 사람이 상당히 경선 운동을 했죠. 그래서 5.18 그 기념식 할 때도 가서 의원들 만나고요. 아마 또 스킨십도 많이 예, 했었죠. 초선 의원들 많이 만났을 예.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제 내부에서 이건 경선한 것이 올바르냐. 그래서 아마 두 사람이 만나서 합의를 한 것 같아요. 합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하여튼간에 뭐 김진표 의원이 양보를 하고 박병석 의원이 이제 국회의장으로 여당 내에서 추대하는 것인데 추대한다 그랬는데 네. 이 충청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 안배도 상당히 전 이루어졌을 거 생각이 들어요. 김진표 의원은 경기권이고 하여튼 뭐 경선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합의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예. 예. 6선의 박병석, 5선의 김진표 의원 간의 경선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에 이렇게 또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추대된 것 같습니다. 뭐 당내 경선 관련된 잡음이 또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도 일정 부분 예.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겠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새 국회가 지금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국민들한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게 이제 강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시작부터 뭐 이렇게 경선하고 여러 가지 또 뭐 논란이 빚어지는 것보다는 추대해서 이제 좀 잘 간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고요. 박병석 이제 신임 향후 이제 의장이 되실 분은 저도 뭐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만 네. 뭐 무난하신 분이죠. 무난하신 분이고 또 언론계 이제 선배이기도 하고 부의장도 예. 하셨죠. 하셨고 국회부의장. 여러 가지 예. 또 많은 경험도 이제 많으시고 하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런 걸 떠나서 이번 국회는 진짜 이제 여당이 뭐 압도적 다수를 갖고 있는 그런 국회이기 때문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당 편을 들어버리면 정말 일방적인 국회가 그냥 돼버립니다. 과거보다도 더 심하게. 그래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물론 국회의장은 이제 당적을 버리고 중립을 취하도록 돼 있는데 그냥 마음 자세를 야당의 한 명이다. 103명의 야당이 103명밖에 안 되니까 104명 역할을 내가 해주겠다. 약간 이런 자세로 국회를 이렇게 이끌어주면 훨씬 더 협치의 국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이야기 하나만 좀 더 해볼게요. 최근에 이낙연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가 좀 유력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이제 주변에 자연스럽게 당권 주자로 불렸던 그런 사람들이 불출마를 시사하는 발언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전대가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불출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단 말이죠. 저희 이 길, 뭐 추대론이라고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홍익표 의원은 뭐 상관없이 자기가 출마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송영길 의원이라든가 우원식 의원은 출마 이낙연 그 의원 당선자가 출마한다 그러면은 자기네들은 예. 접겠다. 그 다음을 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낙연 당선자가 당 대표에 출마해서 대표를 맡아도 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난 하겠다. 뭐 그때는
뭐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만나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도와줄 테니 그때 해달라. 뭐 그런 정도의 이제 정치적인 모드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건데요. 결국은 이제 민주당 분위기는 그런 거죠. 이 집권 여당으로서 특히 21대 국회 초반기에 대선을 앞둔 당으로서 좀 무게감이 있는 그리고 대중적 지지가 있는 사람이 당대표를 하면은 결코 손해볼 것은 없다. 상당히 좀 더 문재인 정부를 받쳐주는데 유리할 것이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이낙연 지금 당선인이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 지지율이 높으니까 잘 해서 대선으로 몰고 가자. 뭐 그런 생각도 갖고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저는 이낙연 당선인이 만약에 이제 대표에 나선다 그러면 몇 가지 점은 좀 짚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당대표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대권 가도를 위해서 당대표를 한다. 이것은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물론 민주당 당원들한테는 납득이 되겠지만은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거 집권당 당대표를 이게 수단화하려는 거 아니야? 그것도 6개월인데 뭐 이러한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낙연 당선인이 당대표를 할 경우에는 한다고 선언할 경우에는 내가 와 당대표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근거 있고 명확하게 또 설득력 있게 대국민적인 설득력 있게 해야 되고 왜 6개월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잘 납득시켜야 지금 이낙연 그 당선인이 갖고 있는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낙연 위원장 스스로도 기자들이 이런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니까 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이런 것들을 한다기보다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만약에 내가 이제 당의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또 하는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힌 것 같기도 합니다. 이낙연 위원장이 과연 출마를 하게 될 것인가?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접촉면도 굉장히 좀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총선 바로 초반에 이 전당대회와 관련된 입장을 물어봤을 때와는 현재 이 발언의 기류도 사실 좀 변한 것도 사실인 것 같거든요. 실제로 출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낙연 의원이 대표로 나가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지금 분위기는. 사실상 어느 정도 이낙연 의원이 당을 대표하는 행보를 지금까지 쭉 해왔지 않습니까? 선거 때도 그랬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무게감 자체가 이게 돌아다니면 당을 대표하는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비춰져 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대표를 안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상하게 비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분위기에서 저는 당대표를 자연스럽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과거 같으면 총리하고 곧바로 당대표하면 옛날 같으면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로 여권이 이제 다수 의석을 얻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한다는 데 대한 큰 그림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지지랄까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그 뭐 총리하다가 당대표 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비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비판 여론이 상당히 이제 약화된 그런 상황에서 대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낙연 대표한테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안 하는 게 이상하다. 알겠습니다. 한국당 통합당 통합 이야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초반에 빠른 시일 내에 합당을 하겠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5.18 기념식 그 참배할 때 모습만 봐도 그렇고 한국당에 계속해서 독자 노선의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독자 노선을 가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합당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본인들의 어떤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인 건지 또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시간을 끌면서 추후에 21대 때 원구성 협상에서의 어떤 좀 유리한 고지를 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인 건지 어디에 더 무게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21대 국회 때 원구성 협상을 위한 전체적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전체적인 전략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예. 5.18 기념식도 따로 갔잖아요. 원유철 대표가 따로 가고. 근데 참 저는 미래통합당이 좀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진짜 5.18 문제도 전향적으로 사과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대한 인식을 좀 바꿔나가면서 과거에 문제점이 있던 보수 정치 세력을 다시 한번 좀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분명한데 이 한국당이 딱 뒷덜미 잡는 것 같아요. 원유철 대표가. 그럼 미래한국당 손해가 뭐예요, 그러면? 저는 원유철 대표와 미래한국당에 있는 구성원들의 자기 욕심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정치라는 게 좀 그런 게 있어. 정치라는 게 권력이기 때문에 권력이라는 건 나눠 가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보니까 상당히 이게 달콤한 측면도 있고 이게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종속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네. 한국당에. 근데 이쪽에 있으니까 만약에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면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거고 원희철 대표는 지금 뭐 비리인가 부정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한 교섭단체 당 대표가 된단 말이죠. 자기의 정치적 지분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합당해도 늦지 않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미래통합당에서 내놓을 수 있는 지분이 상당히 있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미래한국당에 있는 그 속에서 당직도 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변인도 조수진 지금 전에 전 기자가 대변인도 하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거 하게 되면 조수진 당선자는 합당하게 되면 대변인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은 그렇게 당직 문제도 있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모여서 자기 욕심들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이상한 거죠. 이게 위성단체, 위성정당으로 해서 표를 받았는데 또 스스로 그 위성정당의 역할을 또 아니다 우리는 위성정당이 아니다 그러고 또 스스로 이제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하여튼 꼼수의 연장인 것 같아서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 안 좋고 미래통합당도 상당히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독자 노선을 일정 부분 걸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합당을 할 거고 그때 지분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독자 노선을 계속 걸으려면요 정당으로서의 뭔가 좀 특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정의당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미래한국당은 그 정체성이 뭔가요, 도대체? 정체성이 현재 지금 위성정당의 정체성 아닌가요? 예? 편승해서 표를 받아서 편승해서 국민의 대표권을 얻은 거란 말이죠. 예. 거의 국회의원들이. 그럼 국회의원들은 글쎄요, 이게 지금 헌법소원도 걸려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정당법 내준 것도, 정당으로 내준 것도. 그런 국회의원들인데 과연 자기 자신들이 내가 국민의 대표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본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독자적으로 한다? 참 좀 희한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지금 19석이잖아요. 20석이 되지 않으면 큰 의미는 없는 거죠. 과연 지금 분위기에서 20석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20석이 안 되면 상임위원장도 배분 받을 이유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혜택이라는 것도 거의 사실은 별다른 혜택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좀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또 당직자들이 있고 당이니까 인건비로 나가버리면 실질적으로 또 혜택 받는 것도 없고 해서 사실상 혜택도 없는데 지금 약간 저렇게 이제 버티는 것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양당 교섭을 하면서 이제 민주당하고 통합당이 양당에서 지금 다 교섭을 해버리고 빼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사실 끼워 넣어줘야 나름대로 무슨 협상력이 생기는 거지. 네. 아예 빼버리면 협상력 자체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러다가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네. 합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한국당 지도부에 있는 일반 의원들은 합당하는 쪽에 다 대부분 이렇게 찬성을 한다고 하는데 지도부에 있는 이제 몇 분이 여러 가지 좀 이해관계가 좀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미향 당선인 논란 좀 짚어볼게요. 업무에 나섰던 민주당도 좀 기류가 좀 나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민주당 최고위 회의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아직 공식적인 결과를 발표 어떤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기보단 기존 입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현재 민주당 상황 좀 어떻게 보시나요?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민주당 입장이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이라고 민주당이 전에부터 정치 관계를 맺었던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위안부 피해자 활동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고 그리고 공헌도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비례대표로 하면서 그것을 정치 일선에서 같이 하면서 이제 친일 청산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같이 하려고 이제 공천을 준 것인데. 네. 근데 이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이 문제가 막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곤란한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게 예를 들면 지금 윤미향 당선인 본인이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론에서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특히 야당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의혹에 대해 부분에 대해서도 윤미향 당선인이 명쾌한 부분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국민적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예. 그러면 그걸 민주당이 재조사한다? 이거 무슨 수로 재조사합니까? 이거를 윤미향 당선인만 데려다 놓고 만자 틀리냐 정도 수준뿐이지 정의연대 기억 사람들을 민주당에서 조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실제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좀 처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게 명확하다 그러면은 그러면 당적인 조치라든가 제명 조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명확하지도 않은데 하게 되면은 사실상 어떤 위안부 피해자 활동에 대한 부분도 잘못하면 부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곤란한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윤미향 당선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한 3가지 되잖아요. 회계 부정 의혹 문제, 그리고 안성 쉼터를 왜 비싼 가격에 사서 싸게 팔았느냐, 또 거기로 마포에 살 수 있었는데 언론 문제 제기하면 그 멀리까지 가서 할머니들 한 번도 못 가게 했느냐. 그리고 이제 자기의 개인 문제인데 이것은 실제로 정의연대 기억에 대한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고요. 예. 윤미향 본인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현재는요. 정치 일선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명쾌하게 예를 들면 국민들에게 명쾌하게 이렇다. 명확하게 해명하든지 아니면은 그건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각오 활동이란 말이죠. 이 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 됐기 때문에 책임진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본인이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민주당도 곤란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중에 여론이 악화되면 민주당 입장을 취하겠지만은 그런 상황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위안부 피해자 이 활동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약화되고 상징성이 매우 삭감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건 국가적인 문제고 또 외교적인 문제고 또 우리의 역사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윤미향 당선인 본인에 대한 비리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요. 민주당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건 거취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선제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두 가지 된다는 중에 하나 말씀이신 아니겠어요? 거죠? 본인이 명확하게 해명을 하든지 명확하게 언론과 야당에 해명을 해서 이것은 진짜 본인의 지금 주장대로 이건 나 신상 털기다. 신상 털기고 지금 예. 논란이 나올 때마다 매번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해명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해명이 조금씩 바뀌는 부분 때문에 물론 일각에선 이게 거짓, 달라진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조금의 사실관계의 착오이기 때문에 그걸 좀 바꾼 것뿐이다라는 해석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윤 당선인의 해명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궁금합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분이 임계점에 달했다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예. 이제 윤미향 당선자의 이제 해명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계속 거짓으로 약간 이렇게 거짓을 낳는 그런 행태로 이제 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이제 윤미향 이 관련 사건은 개인의 문제를 지금 떠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개인이 결단을 못하다 보니까 얘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가는데 저는 이 차제에 사실 시민운동 전체의 사실 문제잖아요. 정의연만 그런 것도 아닐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모금회에서 회계 문제에 대해서 F 등급을 받은 곳이 여러 곳이 있다고 그러는데 정의연 말고도 전반적으로 시민단체가 이렇게 회계가 부실하다는 사실 그런 차제에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점점 윤미향 당선자가 이렇게 버티면 계속 그런 문제가 개인 문제를 떠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문제들이 계속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공개 발언 자리에서 김혜영 최고위원은 검찰 수사를 기다릴 게 아니라 신속하게 진상 파악에 나서야 한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강훈식 수석 대변인도 또 회의를 끝나고 나서 사실관계가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행정안전부 등의 감사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민주당도 굉장히 좀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통합당에서는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21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민주당과 통합당의 그 의석수를 보면 국정조사를 통합당 자체적인 힘으로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정조사 카드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 감사도 들어가고 또 검찰 수사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하자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위안부 피해자 활동이라는 부분이 정치적 쟁점과 논란을 국내에서
이렇게 되면서 지금까지 했던 위안부 피해자의 우리의 활동이 상징성이 상당히 약화되고 국가적으로 훼손된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국정조사는 우리가 많이 봤지만 정치적인 쟁점과 공세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거기서 무슨 수사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청문회 성격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관의 정치적 공세와 이런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을 말씀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과되지 않을 걸 갖고서 왜 통합당에서 제안을 했느냐라는 것은 정치 공세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 21대 원 구성에 있어서도 좀 승기를 잡자 뭐 그러한 정치적 계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통합당의 이런 국정조사 카드.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가 이제 되려면 저는 국정조사 개인 일탈을 갖고 국정조사를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과거에 우리 국정조사를 한다는 거는 대부분 이제 권력형 비리를 갖고 하는데 이번 사태가 그럼 권력형 비리냐?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사실은 국가 보조금이 들어가고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국민 성금이 들어가고 한다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개인 문제는 아니죠. 그렇다면 국정조사도 뭐 전혀 불가능하지 않은 가능한 영역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지금 국회의 어떤 의석수나 이런 뭐 차원에서는 국정조사를 지금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뭐 오기 전에도 좀 뭐 이렇게 당연히 좀 확인을 좀 해보니까 취재를 좀 해보니까 당장 추진한다기보다는 이제 검토 수준이지 지금 이제 보도가 추진처럼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추진이 아니라 검토 정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국민 뭐 여론을 보고 이렇게 뭐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선 민주당이 좀 이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일종의 엄호를 좀 저는 멈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취재를 해 보셨다고 하셔가지고 이 국정조사 관련된 부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걸 원구성 협상 카드로 좀 쓸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야기도 좀 나왔나요? 어떻습니까? 근데 원구성 협상에 이거를 쓰려면 이게 숙성이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 지금 이 단계에서 뭐 이렇게 하기에는 그리고 또 아직 이제 민주당의 스탠스가 나오지가 않았잖아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민주당이 어제 오늘 기류가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전에는 뭐 이렇게 한꺼번에 통일된 목소리로 엄호를 하다가 어제 오늘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손절하자는 분위기가 약간 이제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며칠 내에 민주당의 분위기가 저는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 그러면 그다음에 뭐 국정조사 카드를 쓸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며칠 지켜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원구성 협상 카드로 또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조사라는 건 권력형 성격의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사건 그러한 어떤 스캔들 사건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의 윤미향 그 당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라든가 언론이나 야당 제기는 개인에 대한 부분이지 이것이 무슨 뭐 권력과 관계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 단체에 관련된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보조금 문제라든가 회계상의 불투명성 이런 부분들은 감사를 통해서 그것이 미진하면 예를 들면 검찰 수사 고발 돼 있으니 검찰 수사 들어가잖아요. 서부지검에서 들어가니까 거기에 통해서 밝히는 것이 더 정확하죠. 불러다 청문회 격으로 해서 국회에 나오라 그래서 이거 썼니 안 썼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분이 효율적이고 또 투명하고 국민들의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정치적 공세의 현재 일환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법적 판단 말씀을 해주셔서 현재 시민단체들이 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발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개인적 상황이 결국에 이제 검찰 수사로까지 가게 되는데 그럼 또 좀 긴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이것이 검찰 수사로 안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던 말이죠. 이것이 만약 윤미향 당선이 정치권에 오지 않았다면 뭐 이것은 예를 들면 뭐 다른 문제 제기로 해서 그 문제가 정리되고 깨끗하게 뭐 처리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정치권에 오면서 정치라는 항상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언론이 항상 국회의원들은 감시하고 그리고 견제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한 것인데요. 저는 민주당 내에서 어떠한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좀 국민적 납득이 갈 수 있는 물론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억울하고 상당히 이 문제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만약에 정의기억위원회 계속 윤미향단이 있었다면 이 문제는 내부에서 예를 들면 할머니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면 내부에서 정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정치권에 오면서 이게 증폭된 문제라는 것이죠.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면 민주당과 잘 협의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국민적 설득에 입각해서 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사실은 저도 이제 이 검찰이 아직 뭐 배당을 했다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통상 뭐 다른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됐으면 아마 뭐 정의원 사무실에서 관련 장부 정도는 압수하는 이 정도 신용을 할 텐데 지금 전혀 움직이고 객관적으로는 표면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거든요. 검찰 입장에서 저는 대단히 이제 부담스러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칫하다가는 제2의 이제 조국 수사 비슷하게 이렇게 가면 최악인 경우죠. 검찰 입장에서는 한쪽에서 막 시위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친일 뭐 문제를 들고 나와서 왜 이렇게 수사를 하냐 그러고 뭐 그런 식으로 격화가 돼버리면 검찰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검찰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전국의 흐름을 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당에서 일단 먼저 정리를 해주고 그러면 순수하게 개인 문제가 되니까 검찰이 조금 더 편하게 수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의 입장을 좀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하 한국외대 초빙 교수, 전영식 계명대 개건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